계셨죠? 아, 그럼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2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내용은 뭔가요? 1부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여기서도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 그리고 공공 재개발 내에서도 이사부동산 대책과 오륙부동산 대책, 민간 내에서도 신통이 뭐고 뭐가 뭐고 한번 싹 정리했었죠. 근데 이제 2부 같은 경우는 공공 재개발 중에서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즉 이사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공 재개발을 보다 심도 깊게 풀어가 볼까 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황 정리 및 개선 방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도심 복합사업 관련해가지고 생긴 이런 문제점들도 한번 정리해보겠지만 개선할 부분도 여전히 네. 있다. 제가 이번에 석사학위 논문 이게 나왔었었는데 다시 한번 멋집니다. 이거가 네. 있지만 이게 그 전에 나오고서 빠숑님이 한번 논문 자체를 한번 리뷰해주는 코너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번 하긴 했었었지만 네. 근데 막상 하진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서 혹시 이거 논문 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아직 등록이 안 돼 있었거든요. 8월 달에 학위 취득을 하고서 11월 달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등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멋지다. 리스, 우리가 RISS 해가지고 네. 논문 검색하는 곳인데 여기 무료입니다. 들어가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검색하면 제가 1번에 있어요. 유일무이한 논문이기 때문에 제가 쓸 때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논문이 하나도 없었었고 근데 지금은 이번 학기에 저 말고 한 명이 또 썼더라고요. 유니크한 논문이다. 저는 오히려 그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이 논문 쓸 때 지도 교수님이 이 주제 쓰지 말라고. 왜냐, 선행 연구가 없으니까. 네. 저는 사명감에 이게 도심복합사업이 오늘 영상 시청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알려야 된다 라고만 쓴다라고 했다가 개고생을 했는데 그 내용 한번 풀어볼까 하고요. 네. 논문 그럼요. 목차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 학구열이 있으신 분은 리스 들어가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제 뭐 목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론,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고찰, 이제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게 핵심이죠. 이 부분. 그래가지고 어떤 식의 제도 개선 방안, 그래서 결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가 현금 청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점들, 그러고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지 최근에 제가 이 논문을 쓴 거는 상반기에 논문을 써서 심사를 받았고 816 대책에서 또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선이 돼서 잘 사업이 추진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상 받은 거 제가 멋지다. 네. 딱 한 명 주는 거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었는데 없었던 주제를 새로운 주제를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산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기본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구분 같은 경우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냐 양호하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공공성, 그래서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 이 공공 재개발 내에서도 이사 대책과 오륙 대책의 공공 시행자 방식, 직접 시행자 방식을 나눠야 된다라는 내용은 사실 1편에서 상세하게 다뤘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구조적인 내용을 보다 들어갈 거예요. 이사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도대체 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됐느냐? 이사부동산 대책의 탄생 배경인데요. 오륙부동산 대책은 어떤 장관님일 때 발표가 됐었었죠? 569은 우리 저기 김효미 장관님. 그렇죠. 최장기. 그렇죠. 기네스북에 오른 이 장관님. 기네스북까지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최장기 대한민국의 역사를 네. 획기적으로 여러 의미로 획기적으로 쓴 네. 분이시죠. 네. 전 국토부 장관님께서 5.6 부동산 대책 공공재개발 발표를 했어요. 네. 김용미 장관님이 워낙 큰 어록들을 많이 남겼죠. 맨 막판에는 이제 빵 찍어낸다. 그러면 24시간 공장 돌렸을 텐데 이런 얘기도 해서 빵뚜아네트라는 내용도 듣기도 하긴 했지만 네. 네. 개인적으로 저는 5.6 대책 자체는 저는 좋은 대책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잖아요. 신청도 네. 많이 하고. 네. 민간으로만 갔었을 때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제가 민간이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어렵죠, 민간도. 그렇죠. 네.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LH라든지 SH에서 사업도 지원해 주고 네. 용적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금융 비용도 지원해 주면서 실제로 되게 좋았었어요. 저는 이 5.6 대책은 되게 좋은 대책이라고 봤지만 네. 문제는 김현미 장관님께서 이 5.6 대책을 발표하고서 임기가 오래 가지 못했었죠. 네. 부동산 가격들이 하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가격 실패를
김현미 전 장관님한테 막 갔었었잖아요. 네. 물론 이런 5, 6 대책 같은 좋은 대책을 미리 내세웠었으면 네. 뭐 이렇게까지 안 갔을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또 그게 아니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었죠. 그러면 이제 2012년도 9월 달에 변창훈 장관님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김현미 전 장관이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는 상태에서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뭔가를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취임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창훈 전 장관님 취임사를 보면 아주 각오가 느껴질 정도의 취임사입니다. 대단하게 뭐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는 내용이 취임사에 다 있는데 그 취임사 내용을 잘 읽어보면 그게 이사대책 내용이에요. 이미 변창훈 장관님 같은 경우는 원래 교수님이었잖아요. 유명하신 분이셨죠. 뭐 SH에도 계셨었고, 음. LH에도 계셨었고, 거의 부동산 관련된 뭐 거의 모든 분야를 다 하셨던 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본인만의 소신이 명확하게 있었던 예, 거고 예. 딱 호기롭게 내었었던 게 이사대책이었죠. 딱 이것만 봐도 문제점들이 보여요. 우선 첫 번째, 김현미 전 장관이 내었었던 5, 6대책과는 차별되는 무언가를 내세우려고 했었을 거다. 그런데 취임을 하고서 얼마 안 돼서 대책을 발표했었던 거죠. 빨리 뭔가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었던 게 이사대책이고, 그러니까 법적인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먼저 대책이 빵 하고 터트리다 보니까 논란이 막 되다가 LH 사태가 터지기 시작한 거죠. 변창훈 전 장관님 같은 사퇴해라 뭐라 이제 야당 여당에서 다 압박받다 보니까 그냥 사실상 노영욱 전 장관님이 5월 달에 취임을 하긴 했지만 이미 몇 달 전부터 동력은 있었었어요. LH 사태가 터지면서. 그렇죠. 이사 대책 같은 경우를 변창훈 전 장관이 계속 끌고 갔다라고 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런 식으로 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너무 짧게 최장기 국토부 장관 이후에 최단기 국토부 장관이 됐었던 그런 비운의 이제 결과를 맞이했었던 것이죠. 노영욱 장관이 되다 보니까 이 대책은 있고 근데 이건 수습은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게 가기는 뭐하고 그런 와중에 또 정부가 뭔가 보여주긴 보여줘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뭐 현금 청산 기준 바꾸고 뭐 하고 5차, 6차, 7차 계속 발표는 하고 이런 식으로 가왔었다는 거죠. 이거를 알고 가야 왜 대책이 이렇게 정리가 됐을까가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이런 대책이 나왔지? 라고 했을 때 일단 차별점을 줘야 된다. 그리고 너무 설익었다. 그리고 수습할 사람이 없이 장관이 바뀌었다. 정말 혼란의 도가니가 온 게 이사 대책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5, 6 부동산 대책은 저는 그래도 잘 만든 대책이라고 봐요. 이 5, 6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용적률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해당 페이지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가장 문제되는 거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가 상한제 논란들이 있잖아요. 네. 이 분상제를 5, 6 대책 재개발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를 한다는 얘기죠. 네. 적용 예외. 그러니까 사업성이 좀 좋아지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있고 그리고 공공임대라든가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빼가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용적률 인센티브에도 준 거에서 빼가다 보니까 뭐 그래도 플러스 아닌가. 정부가 또 기금융자 뭐 이런 분담금 걱정 없도록 해서 분담금도 공공이 뭐 이제 보장해주고 대납도 해주고 사업 관리도 해주고 중도금 이런 부분들 특히 그때 당시는 대출 규제가 워낙 허들이 높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도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이주비라든가 중도금도 LH가 같이 하면 우리가 좀 도와줄게. 재정착도 이제 좀 더 도와주도록 할게 하면서 사업 속도도 빨리빨리 해주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5, 6 대책이었었는데요. 5, 6 대책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했던 단점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한다. 뭐 이 정도 또 원주민들한테 이제 입주권 주도록 하는 그런 식의 내용들. 일단은 5, 6 대책 자체는 그래서 주민이 좋아했었어요. 맨 처음에 2021년도 1월 14일자로 공공재개발 처음 이제 후보지 선정했을 때도 막 사람들이 막 우리 해주세요 라고 했었었고요. 네. 이게 1차, 2차라고 하지만 정확히 1-1차, 1-2차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왜냐? 똑같은 공모에서 첫 번째로 뽑았다가 같은 공모에서 나머지 지역들 또
선정했기 때문에 1-1차, 1-2차.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재공모를 한 게 있었겠죠. 2022년도 공모가 이제 2차 후보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얘기하는데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인 2022년도 8월 달에 선정이 될 정도로 네. 계속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있었던 것이 바로 공공재개발에서도 5, 6대책 공공재개발인데 문제는 이사부동산 대책은 뭔가 좀 더 획기적으로 해주겠다, 뭔가 더 빨리 해주겠다. 뭐 근데 내용은 5, 6대책은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가장 큰 거는 우리 직접 하겠다라는 내용이 큰 거고 그리고 현금 청산 논란. 변창훈 장관님 같은 경우는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생각들도 있으셨던 분이다 보니까 사익보다는 공익을 절대적으로 우선하셨었던 분이죠. 지금 집값 올리는 거는 다 투기꾼들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 이 투기 수요 차단을 아주 강력하게 해나갑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뭐 이런 것까지는 뭐 그래요. 근데 우선 공급권을 어떤 식으로 주겠다?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 계약을 체결한 자는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하겠다. 우선 공급권이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입주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입주권. 왜 입주권이 아니라 우선 공급권일까요? 라고 하면 법도 달라요. 5, 6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입주권으로 가는데 근데 이사 대책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가요. 이것도 사실 상당히 잘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입주권에는 우선 공급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겠다. 대책 발표 이후로 권리 변동 있는 경우는 또 안 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앞으로 사면 현금 청산. 매매 계약만 해도 청산. 이러니까 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빌라 거래가 싹 얼어붙었었어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오면서 이제 뭐 신통이 어쩌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빌라 거래가 막 하면서 대예정지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온 거지만 사람들이 오씨 이사 대책 이거 문제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했었던 것이고요. 다시 보면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공공 자체도 5, 6 대책에 대한 공공재개발과 이사부동산에 대한 공공재개발은 일단 공동시행자 방식과 직접시행자 방식, 즉 시행 방식에 대한 차이점이 일단 1번. 공동시행은 조합이 있는 상태에서 LHSH가 같이 참여형으로 움직이는 반면 직접시행자 방식은 조합은 해산당하고요. 그냥 LH가 그냥 혼자서 다 하는 겁니다. 주민들 입장에 야 이거 LH만 아파트 만드는 거 아니야? LH 아파트 이거 안 좋은데? 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LH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는 있죠. 왜냐? LH는 아파트를 건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시행사랑 시공사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서 이런 오해들이 나오는 건데 도급 계약을 체결한 시공사들이 공사를 하는 건데 근데 왜 LH 아파트 하면 이런 오명들이 있을까? 지금은 아니지만 LH에 자초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표준 건축비로 가다 보니까 건축비도 되게 헐값이에요. 너무 싸게 그냥 막 저가 입찰들 하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윤이 뭐 적게 남는 건 적게 남는다 하더라도 안 남을 수는 없잖아요. 재료 같은 경우도 조금 막 안 좋은 것들 쓰고 공사도 뭐 대충 해도 뭐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컴플레인 걸어봤자 얼마나 걸겠어 라는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저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LH 아파트 하면 뭔가 안 좋은 아파트 아니냐라는 선입견이 이제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공동시행으로 하게 되면 조합이 위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고 공동시행자 방식 같은 경우는 도정법으로 가는데 이사대책과 하는 직접시행자 방식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가요. 도정법에는 절차들이 있어요. 얼마 이상의 참석을 해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직접시행자 방식으로 가는 경우는 처음에 주민동의 66.7%만 받으면 그 이후로는 LH가 알아서 해도 주민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닌데 싶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하나하나 다 얘기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다 보니 현금 청산 논란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이 현금 청산 논란 같은 경우는 2022년도 1월 26일자까지 발표를 해놨었어요. 이사 대책이 신규 매매 계약하는 청산이다 라고 하면 청산되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반대들이 많았었겠죠. 국회에서도 약간 조금 꺼림직한 거예요. 1차, 2차, 3차, 4차 발표를 했는데 주민이 막 반대하고 그러니까 다 청산시키지 말자.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도심복합사업 같은 게 4가지 유형이 있는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그 와중에 법도 통과가 안 됐었고요. 일단 이 3가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갔느냐. 국회 본회의 의결일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람들은
입주권을 주도록 하겠다. 근데 그 기준이 2021년도 6월 29일이었었던 것입니다. 간혹 이런 질문들이 와요. 제가 도심복합사업 소유자인데 입주권에 대한 기준을 찾아보려 해도 막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이 내용 보시면 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40조의 10에 있습니다. 사망을 봤을 때 토지 수용의 원칙이에요. 공공주택특별법은 원래 논밭 갈아엎고 상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식으로 갖다 땅 수용해서 빼앗는 사업이 이 법인데 이거를 갖다 도심에다가 하는 거죠. 사실 이 법을 여기다 가져오면 안 되는 법이었는데 사람들이 반대가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소유자 같은 경우는 기준 맞추게 되면 아파트 줄게, 일명 현물 보상 해줄게. 이 현물 보상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시행령을 보게 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35조의 9에 보게 되면 현물 보상의 요건 등 하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부족한 사항도 있습니다. 무허가 이런 거는 여기 없어요. 무허가는 청산인가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 일명 특수물건들 있잖아요. 주택 당연히 주는 거고 여기 무허 건축물은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토지 면적 60제곱미터 이상 현물 보상 받는 이제 기준 보상금 총액이 이 현물 보상에 대한 분양가를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가 같은 경우를 가지고 있다 해도 감정평가 금액이 일정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 나와 있고요. 이 시행령 별표 424를 보게 되면 현물 보상의 기준이 또 나눠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이거는 1+1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막 말들이 많았었죠. 네. 1+1 두 채 보상할 수 있다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현금 청산에 대한 내용은 어디 있어요? 아까 내용들이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법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이건 또 부칙이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부칙 4조를 보게 되면 현물 보상에 관한 특례가 있는데 국회가 의결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를 맞춘 사람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물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즉 청산을 시키겠다는 내용이죠. 또 다른 하나는 2021년도 2월 4일까지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주는 건데 이것도 조건이 있는 거죠. 그 전까지 공동주택 건축하는 게 1번, 그 다음에 복합 지구별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전에 분양재결을 체결해야 된다는 게 2번, 그 다음에 지구 지정 전에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되는 선거입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해요. 이사대책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이전이 됐습니다. 원래 맨 처음에는 2021년도 2월 4일로 완료했다가 후퇴를 한 거죠. 국회가 의결한 날. 그날이 2021년도 6월 29일인데 네. 근데 우리가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계속 2021년도 2월 4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도심복합 사업입니다. 근데 건축 허가를 2021년도 3월 달에 받았어. 5월 달에 받았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청산이에요. 새 거니까. 볼 것도 없이 이거는 건축 허가를 그 이후에 받았으니까 일단 청산. 근데 건축 허가를 이사대책 전에 받았다 하더라도 후보지 발표 전 분양계약 이제 1차, 2차, 3차, 4차부터 해서 8차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했잖아요. 그거 선정하기 전에 분양계약한 사람들은 억울할 수 있으니까 봐줄게. 지구지구정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해라. 1번, 2번, 3번을 모두 만족해야지 신축빌라 입주권이 부여된다. 이 신축빌라를 분양한 사람들이 제가 앞서 말했던 국회 본회의 의결일 전까지 이전 등기 치면 입주권 나온다. 이거 가지고서 나온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억울하긴 하죠. 그 빌라를 분양한 사람 입장에서도 이사 부동산 대책이 워낙 무식한 법률이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재산권 침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 대책만 한번 쫙 모아보았는데요. 2021년도 2월 4일자에 이사 대책이 발표돼서 원래는 신규 매매 계약자를 청산시키려고 했었던 것이 현금 청산 기준을 발표를 했어요. 6월 16일자래 그러면 우리 국회 본회의 의결 때 그때 한 사람들로 바꿔주겠다 라고 하면 청산 기준점을 바꾼 겁니다. 네. 그래서 국회 본회의 의결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람들은 입주권 주겠다라고 바꿨었는데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우선 하나는 그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5차 지정까지는 그래도 국회 본회의 의결 전까지였으니까 선의의 피해자 논란은 없을 수 있지만 그 6차, 7차, 8차 같은 경우는 특히 8차는 2022년도 1월 26일이었거든요. 거의 7개월 가까운 텀이 있는데
그냥 나는 재개발이고 뭐고 관심 없었어. 그냥 실소유 목적으로 샀던 거예요. 아파트 너무 많이 올라서 아유 나 빌라라도 사야지. 근데 빌라 중에서도 허름한 빌라로 갔더니 여기 허름하다 국토부가 찜해가지고 그냥 공공재개를 지정해버린 거예요. 우선 공급권 안 준대. 현금 청산이 이러면 이 사람들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 이후로 예를 들어 5차 지정까지만 하고 신규 지정을 안 했었으면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되풀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투기를 막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시점으로 갖다가 갑자기 딱 바꿔버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죠. 제가 논문에 쓰긴 했었지만 예를 들어 증산 4구역 같은 경우는 이게 발표가 됐죠. 6월 16일자로. 그러니 국회 본회의 전까지 쪼개기를 막 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돈 벌고 그 사람들은 떠납니다. 쪼개기를 막는 것도 아니고 투기 방지도 아니고 엉터리 법률이다 라고 봤었던 것이죠. 공공주택 특별법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보통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공익성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이 부분은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LH라든지 그 분들이랑 얘기를 했었을 때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 그때 LH 갔었을 때도 네. 그때 LH 담당자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 정도면 많이 봐준 거 아니에요? 일단 사고방식이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근데 논문을 쓸 때 그냥 이거 너무 과도합니다 라고만 쓰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대상이 뭐냐, 민간사업, 즉 도정법에서는 어땠냐, 너무 무식하게 막지 않아요. 일명 권리산정 기준일이 나오겠습니다. 이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거는 시도지사가 특정 날 기준으로 갖다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고시를 따로 하는 날입니다. 그럼 그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양받을 건축물의 권리를 산정한다는 건데 일명 쪼개기들, 한 필지 여러 개로 분할한다든가 단독주택 허물고서 신축 빌라 짓는다든가 아니면 공유 지분으로 갖다가 나눈다든가 소유권이 늘어나게 되는 비경제적인 신축 행위를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단독주택 하나 있었으면 입주권 하나였는데 이거를 허물고서 막 원룸 빌라를 갖다가 막 여러 개, 방을 뭐 한 10개 이렇게 쪼개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입주권 10개가 되고 그건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고 노후도도 떨어지는 거고 재개발을 막는 악질적인 행위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도정법 자체는 합리적이에요. 이것만 막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연역이 있어요. 서울시 구조례 기준 2008년도 조례를 한번 가져오게 되면 24조를 봤을 때 해당 부분은 신축을 막았었던 거예요. 조금 억울할 수 있으니까 최소 분양 면적 이상인 경우는 좀 봐줄게. 혹은 뭐 건축 허가를 전에 받은 사람, 그 기준이 언제? 2008년 7월 30일 전까지 한 사람 같은 경우는 네네. 봐줄게 라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2008년 7월 30일 이후로 거래를 막는 규정이 아니에요. 네. 그 이후로 신축 빌라 혹은 쪼개기만 하지 말라고 한 거였는데 이거조차도 2008년도로 하게 되니까 뭐 시간이 5년, 10년, 20년 지나게 되면 뭐 2009년도에 지은 것도 사실 구축이 돼가고 있잖아요. 특정 시점 하니까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법이 개정된 게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었었던 거고 신축 빌라에 대한 신조례, 즉 서울시 조례 최근 거를 보게 되면 36조에 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건축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만 막고 있어요. 즉 비경제적인 신축 행위만 막겠다라는 것이지 그냥 정상적인 거래를 막지 않는다라는 게 도정법 내용인 건데 근데 공공주택 특별법은 너무 과잉 입법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권리 산정 기준일 같은 경우는 각 대책별로 다르긴 해요. 신통기획도 언제였냐, 그리고 공공재개발 1차냐, 2차냐 이런 기준들이 쭉 달라서 권리 산정 기준일만 따로 정리한 영상도 있을 정도로 그렇죠.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은 쪼개기를 막자가 원칙인 것이지 정상적인 거래를 막자가 않다는 게 일단 근본 원칙인 거고요. 또 한 발 더 나아갔을 때 거래 자체도 제한한 법률이 있긴 해요. 도정법에. 일명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인데 재건축 같은 게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네. 재개발은 관리처분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인가. 네. 근데 전제조건 투기거래 지구고 재개발은 2018년도 1월 24일 전에 최초 사업시 인가 신청했으면 또 예외 규정이 있는데 예외가 또 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3년 동안 사업시 인가 신청을 안 했다든가 사업시 인가로부터 3년 동안 착공을 안 했다든가 착공으로부터 3년 동안 준공이 안 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뭐 예외를 주고 또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인데 10년 보유 5년 거주한 사람 팔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도심복합사업은 그런 게 없어요. 공공주택특별법 40조의 10 이걸 다시 보게 되면 네네. 이름도 살벌해요. 토지 등이 수용이 그냥 타이틀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용할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예외에 예외를 줘서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하면 청산입니다. 근데 예외가 살벌하다. 예. 아주 작아요. 상속 아니면 해외 이민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불가피한 거 아니면 대한민국을 떠나는 사람이네.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네. 예. 와, 살벌하네요. 예.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심복합 사업이 반대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LH 아파트고 뭐고 이걸 다 떠나서도 이것만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논문 결론 쪽에 보게 되면 이제 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분양 자격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합리적인 분양 자격 부여를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이냐 라는 부분은 1안이 있고 2안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는 앞으로 투기를 뭐 막겠다라고 하면 최소한 후보지 발표 전에 매매 계약한 사람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선의의 피해자 논란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행 법률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안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안 같은 경우는 도정법의 권리 산정 기준일처럼 지분 쪼개기만 막자. 예를 들어 2021년도 2월 4일이다 라고 하면 그 이후로 쪼개기 한 것만 막아야지 멀쩡한 거래는 자유롭게 놔둬줘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갖다가 저는 이제 논문으로서 이제 제시를 했고, 뭐 나머지 사항, 뭐 양질주택에 대한 거라든지, 이제 LH 같은 경우가 뭐 민간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브랜드 선택권을 주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LH 아파트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진 거는 결국 건축이 너무 잘 안 돼서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도급 공사비가 너무 작기 때문이었던 거고, 그러면 우리가 선언적인 의미로 우리 공사비 거의 프리미엄 공사비급, 우리도 뭐 한남 2구역이 770으로 가서 우리도 770 줄게. 그러면 여러 시공사들이 막 경쟁 입찰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선언적인 의미를 하자.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제가 또 이제 논문에서 이 도심복합 사업이 잘 가기 위해서는 이런 점들이 개선해야 된다. 라는 내용들을 넣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논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2년도 816 부동산 대책이 나왔었어요. 정권이 바뀌었네요. 그쵸, 정권이 바뀌었죠. 네. 전 정권 같은 경우는 민간을 억제하고 공공으로 가려고 했었었는데 새로운 정권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제 민간 주도적으로 가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국토교통부 봤을 때도 이 도심복합이 조금 애매했던 거죠. 냅두자니 반대가 심각하고 계속 끌고 가자니 조금 그렇고 아예 다 해제하자니 또 그것도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이 도심복합 사업을 보완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도 개선하겠다. 그러면 재산권 침해 논란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꿔볼까 했었던 게 그 전에 2021년도 6월 29일자로 현금 청산시켰던 거를 후보지 발표 전까지 매수한 1주택 소유자는 특별 공급권을 부여하겠다로 바꾼 거예요. 뭐 바뀌긴 바뀌었는데 구제를 100% 해주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앞서 얘기했었던 거랑 다른 게 바로 뭘까요? 우선 첫 번째, 후보지 발표 전에 한 사람 구제해주는 것까지는 좋긴 한데 1주택자만 구제해준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거는 1주택 다주택이 의미가 있나요? 모르고 샀는데 청산시키는 거는 억울한 건 똑같이 억울한 건데 다주택자니까 청산당해도 싸라는 게 과연 논리적인가? 1주택자들은 그러면 안심해도 되느냐? 안심 못합니다. 이 특별공급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등이 있는 거죠. 어떤 차등이 있냐? 크게 두 가지 차등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특별공급권이라는 게 뭘까요?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특별공급. 그 있잖아요. 저기 뭐야, 일반 분양 이전에 하루 전에 특종 주잖아요. 그쵸, 그쵸. 뭐 신혼부부 특공이라든지 노부모, 노부모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다자녀, 뭐 다자녀, 뭐 아니면 공공기관, 뭐. 그렇죠, 뭐 이런 네, 특공들 네. 있죠. 그러면 이 특공이라고 하면 일반 분양 전에 먼저 주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단점이 있죠. 뭘까요? 이거는 조합원 입주권은 아니란 거예요. 순천주공 같은 경우를 예시를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순천주공에 막 사람들이 말들이 많잖아요. 지들은 40평대라든지 대형 평수 다 가져가고 30평대만 남았다. 뭐 그것도 막 소형 평수, 막 무슨 복도식 아파트, 막 4구 타입, 뭐 3구 타입 이런 거 복도에 우리 살라는 거냐? 사실 그거
둔촌주공이 그걸 원했던 게 아니라 서울시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였던 거잖아요. 소형 평수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었던 건데 타입들, 판상형 타입들 조합원들이 막 다 가져가고 고층들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좋은 거 다 가지고 남은 것들 일반 분양하잖아요. 그렇죠. 구조도 이상한 것들, 막 타워형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 판상형들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뭐 이런 건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우선공급권이지만 우선공급권이 아니라 특별공급권을 주겠다는 거는 우선공급권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뭐 동호수 다 가져가고 남는 걸 주겠다는 건데 그거 억울한데? 라는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분양가 차이가 있죠. 일반적으로 조합 분양가가 훨씬 싸다 보니까 내가 조합원의 지위다 라고 하면 조합 분양가로 싸게 할 텐데 이건 일반 분양가로 간대. 지금 당장 저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오우 좋은 건가 보다 하는데 저는 이런 차등도 주면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도 억울한 사람인 건 똑같은데 그래 좋아 다주택자 전 청산시키면 안 된다고 보지만 청산시킨다고 쳐요. 그건 적어도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진짜 죄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똑같이 우선공급권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정부 생각은 그렇지 않나 봅니다. 2022년도 9월 21일자로 갔다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제 입법 예고가 되었습니다. 현금 청산에 대한 기준, 이 부분 1주택 소유자만 특별공급권 지위를 부여하겠다. 참 이거는 뭐 대책에 나오긴 나왔지만 또 안심하기는 이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투자 포인트는 또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네. 라는 부분도 또 중요하잖아요. 결국 우리의 목적은 그게 더 크죠. 아, 그렇죠.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정말 중요하지만 새롭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대책을 다 가져오진 않았지만 816 부동산 대책을 보게 되었을 때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지역들은 그래도 의견 모아가지고 해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민간 사업으로 바꿀 수 있도록 또 바꿔주겠다라고 했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대로 지정된 지역들이 정말 많았어요. 7차까지만 해도 65개. 그런데 8차까지 하면 또 11개가 더 있기 때문에 76개인 거죠. 네. 주민 동의를 3분의 2를 확보한 지역들은 뭐 이렇게밖에 없고 이 와중에 본지구 지정된 곳들은 딱 이거죠? 이렇게 7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잘 안 갔었던 부분들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해당 지역들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막 언론에 나온 데들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동의를 다 막 국토부 찾아가서 동의서를 뺏어온 데들도 있고요. 동의 처리하겠다. 그래 뭐 동의율이 이제 66.7%를 모아야 되는데 이 66.7%가 안 모여요. 막 40%가 계속 횡보해. 이런 데들도 있어요. 현장을 갔더니 조합원들이 뭐 그냥 동의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무조건 민간이다. 우리는 신통으로 간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출구 전략도 나왔겠다. 공공으로 가기는 어렵겠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정확하게는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다 보니까 신규 매입하면 청산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또 싸게 한번 샀다가 이게 또 전환되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투자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제가 이걸 권장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누가 또 이걸 묻길래 그것도 가능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던 것이죠. 다만 근데 진짜 공공을 하게 되면 아까 이제 예외 규정 나왔던 얘기 있잖아요. 후보지로는 일단 여긴 다 지정이 됐었던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신규로 후보지 지정 이후에 산 사람은 무조건 청산이에요. 공공으로 가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으로 갈 것 같다. 동의율을 잘 모으고 있다. 뭐 주민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활성화가 되고 있으면 거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여기는 막 주민들이 결사반대 뛰들어오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약간 좀 출구 전략으로 민간 재개발로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인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공공재개발과 뭐 여기서도 공동시행자 방식, 직접시행자 방식, 5, 6대책, 2사대책 1편에서도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긴 했었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머리띠 두르고 사람들이 싸웠었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내가 볼 때마다 네. 진짜 감탄. 오늘은 진짜 더 감탄했어요, 제가 진짜. 그래요? 예. 최우수 논문상을 받은 이 논문 리스 들어가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혹은 공공재개발
검색하면 이거 말고도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제가 또 이제 짚어 나간 부분이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소리를 누군가는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점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인지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몇 달 되긴 했지만 일전에 뭐 강연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오신 분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를 아시더라고요. 당연히 모르시겠어요. 당연히 알죠. 그분이 이제 구독하는 채널이 몇 개 없는데 빠숑님 채널이랑 투미TV를 또 구독하고 계셨었다고. 아이고 누군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네. 예. 국토교통부라고 해서 다 모르고 있진 않다라고 생각해요. 아유 훌륭하신 분들이시죠. 그분들도 수십 년 동안 연구하신 분들이니까. 네.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제 혼자만의 힘으로는 못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 내가 이제 문제점 인지해도 당장 이 사업이 내 담당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사실 이건 국회에서 이제 법을 건드려야 되는 사항들도 있다 보니까 사실 또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또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또 약간 저기 문제점이 있구나 라는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면 좀 더 이제 정상적인 사회로 바꿔나가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조금 쉬어가는 코너로라고 했지만 사실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해당 부분들 이제 조금 알아두다 보면 앞으로 신문 읽기라든가 조금이라도 좀 더 관심 있게 가면 아 재개발 사업이 이렇게 복잡하기도 하는구나 약간 이런 목소리를 내는데 여러분도 일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